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아내의 향기가 나는 여자 그리고 단팥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3 보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쓰러진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서늘한 소리. 그 두 가지 소리를 제외하고 우리 사이에는 무겁고 투명한 침묵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의 추억과 향기로 아련했던 공기의 밀도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찬 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녀, 이지혜 씨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련한 과거를 그리워하는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모든 움직임, 호흡, 눈빛의 떨림 하나까지 꿰뚫어보는 깊고 서늘한 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거울 속에서 그리고 적들의 눈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 은행원 김도현은 저 편으로 물러나고 모든 상황을 아프게 감지하는 또 다른 내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어떤 방향의 공격에도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스탠스. 하지만 제 가슴을 친 것은 그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토록 아름답고 우아한 몸짓이 누군가를 지키거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단련되었다는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차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야 할 저 부드러운 손이 얼마나 많은 거친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혔을까. 한 여인이 저런 움직임을 몸에 새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얼마나 많은 외로운 밤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그 모든 세월이 그녀의 침묵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원치 않는, 가장 아픈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 씨.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네요. 대낮에 공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저건 흉흉한 세상이 벌인 묻지마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타겟을 노린 훈련된 자의 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역시 평범한 60대 은퇴 은행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 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와 저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경계를 차분한 목소리 속에 함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마침 합기도를 오래 배운 터라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지? 저 역시 가면을 썼습니다. 오래 배운 합기도
가장 진부하고도 그럴싸한 변명이죠.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논하는 것은 서로가 애써 지켜온 성벽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입니다. 그 소리에 그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경찰까지 오면 일이 복잡해지겠군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오래 해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자신의 약점만 노출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다시 한번 무심하게 쳐다본 후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아하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경찰에 적당히 진술을 했습니다. 산책 중에 강도를 만난 것 같아 젊을 때 배운 호신술로 제압했다는 모범 시민의 시나리오. 경찰은 제 나이와 행색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공격을 받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정말 내 아내의 동생이란 말인가? 아내와 그토록 닮은 향기를 가진 여인이 어째서 저렇게 아프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서재의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팀원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보안 등급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휘에 심층 제조사, 공식 기록의 이면 정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오늘 오후 2시 탑골 공원 피습 사건의 배후 포함. 이것은 최우선 순위.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한참이나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향기, 단팥빵의 추억, 그리고 방금 전 그녀의 칼날처럼 서늘했던 몸놀림.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제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아내의 동생을 찾는 그리움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아픈 삶과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나갔지만 이지혜 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처럼 신중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가 노출된 장소에 다시 나타날 리 없었죠. 그녀가 사라진 공원은 다시 예전의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향기도 저를 긴장시키던 그녀의 존재감도 사라진 그 곳에서 저는 오직 단팥빵 2개를 들고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기다리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공원에서 우리를 습격했던 남자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이지혜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남자는 동남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돈을 받고 간단한 일을 처리해주는 최하급 해결사였습니다. 그를 고용한 상선은 이미 꼬리를 감춘 뒤였고 그 역시 자신이 공격한 타겟이 누구인지, 왜 공격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꼬리를 자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배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슬픈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국가정보원 해파트장, 강직한 성품으로 당시 중국 관련 산업 스파이 색출 및 국익 관철 프로젝트를 주도, 그러나 당시 파벌이 달랐던 동기이자 라이벌 현 사학재벌 이사장 장상철의 모략으로 인해 중국 컨소시엄의 내부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퇴직 및 수감, 가문 몰락의 직접적 원인, 이렇게 친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친부 수감 이후 친모는 병사, 언니는 실종, 이후 장상철 이사장에게 입양, 양부의 지원 아래 국내외 최고 교육기관 졸업, 특히 유럽 싱크탱크 재직 시절 브뤼셀, 쭈리히, 두바이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출장 기록이 다수, 출장 시기가 해당 지역의 비공식적 정보활동 및 미해결 사건들과 겹치는 정황 포착. 그녀의 활동은 단순 연구원의 범주를 넘어 국가 차원의 비공식 정보 요원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둠. 재산 현황. 2년 전 귀국 후 양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을 푸른비둘기 재단이라는 단체에 대부분 기부. 재단의 공식 명부는 분쟁지역 피해자 구호이나 자금의 상당액이 추적이 불가능한 스위스 계좌와 암호화폐로 이전됨. 이 자금은 그녀의 독립적인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양부 장상철, 지혜의 언니 즉 내 아내를 데려가 키운 장모님. 죄책감이었을까? 혹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포석이었을까? 그는 평생을 비밀 위에 군림해온 사람이었음.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과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언니의 실종을 모두 겪으며 스스로 복수와 생존의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집도 기댈 어깨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단련한 것은 무술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맞서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여린 어깨가 감당해왔을 그 엄청난 무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 역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미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 제 통신 기록을 떠보려는 듯한 미약한 해킹 시도, 아마추어의 솜씨는 아니었지만 저희 팀의 방어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지혜,
그녀 역시 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입장에서 갑자기 나타나 아내의 향수를 언급하고 전문가 수준의 무술 실력을 보여준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 서로의 그림자만 쫓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삭제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저의 조직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행원 김도연으로 돌아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는 것. 그것은 미끼가 아니라 그녀의 상처에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 단팥빵 봉투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가 운동을 하던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아내가 좋아했던 오래된 시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계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앉아 책을 읽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식하지 않는 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저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자 미묘한 기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신의 경계를 허물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오시는군요, 김도연 씨. 저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아내와 함께 오던 곳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러셨군요. 아내분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저를 지켜보며 제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1차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랬죠. 제 인생의 유일한 대출이자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모든 것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시는 게 오랜 습관이신가 봐요. 오래된 습관은 버리기가 참 어렵더군요. 이지혜 선생님처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저의 무례함을 어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제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죠. 몸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제게 던지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팥빵을 드렸을 때 언니 이야기를 좀 하셨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제 아내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 질문에 그녀의 눈빛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언니는 저와는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씩씩하고 남자애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언니는 유리처럼 섬세하고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독 단팥빵을 좋아했어요. 빵 껍질은 싫어하고 안에 든 팥만 숟가락으로 파먹을 정도로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내는 늘 단팥빵에 팥만 파먹었고 남은 빵 껍질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늘 팥만 파먹고 빵 껍질은 제게 줬죠.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 그녀는 애써 슬픈 표정을 감추려는 듯 다른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언니와 헤어졌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니와 닮은 무언가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단팥빵도 그렇고 김도연 씨가 물어보셨던 그 향수도 모두 언니와 저를 잇는 유일한 끈이거든요.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마도 진실에 아주 근접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언니를 그리워하는 여동생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 역시 아내를 잃고 나니 세상 모든 것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내와 비슷한 향기가 나면 심장이 내려앉곤 하죠. 저는 그녀가 했던 질문을 그녀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향수에 대해 물었을 때처럼 혹시 그 향수 어떤 사연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라면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의심스러운 타인에게 꺼내 보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슬픈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했지만 이 향수는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 프랑스에서 근무하실 때 아버지를 사랑했던 한 프랑스 여인이 만들어준 향수입니다. 그 집안은 16세기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조향사 가문이었고 이 레시피는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는 1급 비밀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 향수의 레시피를 선물했고 아버지는 그 답례로 가보로 내려오던 작은 은장도 하나를 선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비록
현실이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향기에는 용기와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슬픈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레시피로 만든 향수는 저와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제 언니 단 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장도 아내의 유품 상자 깊은 곳에 낡은 향수병과 함께 들어있던 바로 그 은장도, 그리고 그녀가 말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수용, 그것은 마치 지금 저와 그녀의 상황을 예언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스파이와 스파이, 비밀을 짊어진 두 사람. 만약에 사랑이라면 그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거짓말의 대화를 통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은 동시에 제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찾게 될 것은 단순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우리의 위험한 로맨스는 그렇게 서로의 거짓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3 보이지 않는 질문에 이어질 에피소드 4에서는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김도영과 이지혜가 서로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과 스파이로서의 의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지혜를 노렸던 세력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김도연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노출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에피소드 3. 감사합니다.